자, 오늘의 주제, 주택과 토지, 투자 선택은 이란 주제고요. 자, 그 전에 오늘 전체 그 매체에서 뭐 다 다루고 있는 전문가들 멘트가 있죠. 지난주죠? 이제 탄핵이 인용이 돼서 탄핵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뭐 가장 큰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안정이 될 거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시작이라는 측면도 있고, 오늘 뭐 곽 대표님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탄핵이 되고 네.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한번 개장을 했었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뭐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부동산 쪽에서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국이 상당히 불안정한 과정에서도 거래량은 좀 줄었지만은 크게 가격 변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예. 뭐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어쨌든 하나의 불확실성은 제거됐기 때문에 뭐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예견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어떤 정책 기조를 갖고 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투자자들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본 다음에 투자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렇게 그 거래량이 줄면은 우리가 뭐 작년 11.3 또 최순실 사태 이후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 있는데 대선 이후에는 또 이렇게 한 6개월간 침체됐던 거래량이 좀 이제 반사적으로 늘어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차기 정부에서 보통 이제 새 정부가 꾸려지면은 이 내수 경기를 살려야 되는 부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양책을 조기에 집행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부동산 쪽으로도 좀 침체 국면을 탈피하는 이런 대책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기대들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곽 대표께서는 어쨌든 가장 큰 불확실성이 제거됐으니까 뭐 그래도 어쨌든 대선까지는 관망세일 거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정권이 쓰고 나면 한 6개월 정도는 내수 경기 진작이 가장 큰 문제니까 부양책이 뭐 어떤 식이든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재문 소장님은요? 네, 저는 일단 뭐 탄핵이 헌재에 의해서 가결이 돼서 이제 어쨌든 뭐 민가로 퇴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문제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대한 어떤 명쾌한 인용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불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제거가 됐지만 정치적인 이슈는 좀 지속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예. 그 정치적인 이슈가 좀 지속된다라는 거는 또 다른 전국에 좀 혼미를 가져다 주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정치적인 그 혼미 속에 60일 이내에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라는 이 대선 전국에 있어서는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문제가 더 이렇게 부각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정치적인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는 건 경제적인 이슈였던 함몰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사실 탄핵이 부동산 정국에 미치는 어떤 그 부분은 조금 미미하다라고 보고요. 이제 탄핵 이후에 어떤 경제적인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이슈는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함몰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떤 개발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르는 러시는 있을지 몰라도 부분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시는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정당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개혁적이냐 아니면 약간 보수적인 정책을 운영하느냐 정도는 이제 시장에 노정될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 기간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전국의 혼란이 아직 야기될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정책이 함몰이 될 수 있을 여지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시죠. 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뭐 별로 저희 유쾌하지 않은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뭐 더 좋은 얘기로 시작을 하면 좋은데 어쨌든 가장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조금 다뤄봤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입니다. 배틀입니다. 배틀. 자, 배틀이란 말은 의견이 다를 것 같은데 먼저 질문 들어가야죠. 우리 두 분은 토지 투자와 주택 투자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는
주장하실 겁니까 오늘? 저는 이제 뭐 토지 시장을 좀 중점으로 다루겠습니다. 토지요. 저는 주택 전문가입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시장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어쨌든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 투자의 양대 축이죠. 메인스트림, 토지 투자와 주택 투자. 거기에 이제 하나 변수가 한 7년 만에 가장 큰 금액의 토지 보상금이 이제 풀리는 거죠. 근데 이 토지 보상금이 주로 수도권에 풀리는 게 많죠. 수서 역세권이라든지 과천 주암 뉴스테이트 공급 촉진지구라든지 뭐 그다음에 판교 제이테크노밸리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주로 풀린단 말이죠.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예전에도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뭐 대토나 이런 여러 가지 취득세 감면이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일부는 뭐 그 퍼센티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보통 한 10%에서 20%는 토지로 다시 들어가고 나머지 자금들은 이제 주택이나 수익형 상가 쪽으로 계속 이게 반복되어 왔었거든요. 자, 이 토지 보상금을 염두에 두고 우리 곽창석 대표부터 먼저 시작해 보시죠. 이제 토지 보상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에 뭐 수십 년 동안 이런 토지 보상금은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주변 토지로 흘러 들어가거나 아니면 일부는 또 주택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고 또 토지 보상금이 늘어났던 뭐 참여정부 시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토지 보상금이 토지 주택 가격을 올리는 그런 현상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약간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토지 보상금 액수가 그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개발 가능한 토지의 양이 좀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토지 거래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그래서 예전처럼 그 계속 토지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양상은 좀 약해지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수도권에 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자녀들한테 주택을 구입하는 자금 증여 용도라든가 이런 용도로 좀 더 많이 쓰일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농업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농사 짓는 비옥한 땅을 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이든 아니면은 장래 뭐 장기적이든 개발 가능한 토지를 살 거거든요. 뭐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한국이 이제 그 수십 년간의 산업화 또 도시화를 통해서 도시가 계속 팽창을 해왔지만은 이제는 이제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고 거의 이 도시화는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선진국들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의 도시화를 이뤄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훨씬 높은 지가 상승률을 수십 년간 기록해 왔고요.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더 이상 팽창할 수 있는 토지, 개발 가능한 개발 압력 이런 것들이 매우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가능하지 않다거나 아주 장기적으로 걸린다면은 토지에 장기적으로 돈이 묶인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땅값이 그렇게 뭐 몇 배씩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 그 투자 금액이 많지 않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토지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방의 경우에 우리가 그 강제 도시화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기업 도시나 뭐 기업 도시는 많지 않았지만 혁신 도시 11개가 이렇게 뭐 그 수도권 그 집중 분산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혁신 도시들이 사실 그 지방 지역에 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주변 혁신 도시 주변에 있는 인구를 흡수하는 이런 블랙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토지 그 개발 압력이라는 것은 결국 인구의 변수이고 도시화가 돼야 되는데 이미 뭐 계획 도시로서 이런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혁신 도시 자체는 좋을지 몰라도 주변 지역의 땅값을 뺏어가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토지 투자 쪽은 좀 아주 신중해야 된다. 뭐 우리가 계속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컴팩트 시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외곽으로 도시의 외연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용 증가의 문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도심지를 더 컴팩트하게 개발하는 이런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한국도 앞으로 이제 그런 식의 개발이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도심지의 뭐 토지 투자는
가능할 수 있어도 외곽 지역 쪽은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곽창석 대표의 말씀은 이제 그 예전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로 이제 대변되는 도시화 팽창의 단계를 시간을 지나서 그 도시화가 팽창이 된다면 당연히 거기 있는 뭐 농지나 임야나 여타 지목들이나 지역들이 개발이 될 텐데 도심이 이제 팽창이 어떤 한계성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노무현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토지 보상금이 이미 한번 나가서 그 블랙홀 역할을 한단 말은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토지의 예전 수익률이나 토지로서 투자 가치로서는 좀 많이 반감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측면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개발 압력이 상대적으로 계속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재문 소장님 동의 못 하시죠? 물론 저는 곽 대표님하고는 약간의 저 반대적인 의견인데 예. 부동산 투자의 가장 기본은 토지죠. 토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그 토지 위에 지어지는 건물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상가일 수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을 수 있고 뭐 주택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의 어떤 가치 기준은 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토지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도시 개발과 어떠한 경제 개발에 맞물려 가면서 사실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도시 외연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제1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지금은 이제 2020년, 2021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로 확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그 확장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만든 것이 2기 신도시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직도 이제 그 2기 신도시에 따르는 어떠한 사업의 진행이라든지 방향성은 이제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2기 신도시의 어떤 그 도시를 끄집어내면서 이제 우리가 도입해 놓은 개념들이 사실 컴팩트 시티입니다. 근데 이제 컴팩트 시티는 이제 자급자족을 기본으로 하는 도시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화성이나 동탄의 자급자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일거리와 먹거리와 그다음에 어떤 주거 공간이 다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이제 이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2기 신도시를 컴팩트 시티화하기 위한 어떤 많은 플랜들을 작업을 하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 지역은 사실 한두 지역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2016년에도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이 오른 것만큼 거에 준하게 토지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토지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급증했냐라고 좀 살펴보니까 예. 주로 주거 지역, 그다음에 계획 관리 지역, 그다음에 이제 상업 지역 등의 땅을 중심으로 이제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뭐 도시화의 어떤 외형적인 성장과 확장은 조금 다소 줄어들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또는 질적 성장을 하기 위한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어떤 사회 간접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의 어떠한 도입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입을 했을 때 길목을 좀 잡고 있거나 또는 그 도입을 하고 있을 때 건물이 지을 수 있고 어떠한 투자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역에 토지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 2016년에도 확실히 드러났고요. 집가 상승이 나타난 부분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 8% 이상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해운대 같은 경우도 5.75%, 약 6% 가까이 올랐고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뭐냐면 토지 가격이 오르는 그 지역은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되거나 이제 진행을 되고 있다라는 개발 수요의 어떤 입증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 개발 수요가 있는 곳 또는 도시화가 외연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지역에서의 어떤 우리가 뭐라 그럴까 이제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토지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또 제가 토지를 선호하는 뭐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아까 제주도나 뭐 이런 데를 예를 드셨는데 부산이나 제주도나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공포를 갖고 있는 자본들이 있죠. 예. 중국 자본이라는 이런 인위적으로 부양이 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주도한 지역 자체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담으로 많이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헨리 조지 이론 아시잖아요. 모든 이 사회의 불균형은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생긴다. 뭐 이제 이런 이론도 있는데 지금 두 분이 접점도 있어요. 뭐냐면 곽 대표님은 주택인데 깔고 있는 토지를 얘기하시니까. 그렇죠. 주택은 어차피 토지 위에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분이죠. 그거는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예. 토지라는 거는 주택이라든가 건물을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있고 예. 그게 개발할 수 없는 토지도 있거든요. 그렇죠. 또 지금은 개발할 수 없지만은
장기적으로 뭐 수십 년 후에는 개발할 수 있는 토지도 예.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장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괜찮지만은 예. 지금 보면 우리가 계속 지금은 못 짓지만은 나중에 지을 수 있는 땅을 왜냐면 우리가 도시화가 계속되면서 지금 못 지었지만 10년, 20년 후에 지으면서 땅값이 폭등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사두던 게 일종의 토지 신화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토지 신화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지을 만한 데는 다 지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 조금 반하는데요. 물론 이제 농지 지금 이제 말씀하신 집을 지을 수 없는 곳, 대지나 잡종지나 뭐 공장 부지나 근데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일반적인 땅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제 농지와 임야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개발 축에 어느 동선에 위치해 있느냐는 땅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도시계획이 어떻게 잡히느냐 또는 그 도시계획에 따라서 동선을 따라서 이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사실은 우리가 토지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거는 그런 땅들을 선투자해놨다가 한 10년, 20년 갖고 있다 보니까 수용이 됐다든지 아니면 용도가 변경이 돼갖고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간다든지 그랬기 때문에 이제 집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에 대한 어떠한 신드롬을 조금 갖고 있지만 아까 각 대표께서 얘기하셨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신드롬이 많이 좀 둔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이미 개발의 여지나 이런 거는 각 도시 기본 계획이나 토지 이용 계획에 따르는 어떤 부분들이 어느 정도 노정이 돼 있고요. 도시가 어떤 축으로 움직이고 개발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충분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입을 해야지 예전처럼 뭐 무조건 땅을 사놓으면 오른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조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선생님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좀 두리뭉실한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곽 대표 얘기도 지금 두 분 얘기가 고덕 신도시가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이잖아요. 그게 이제 발표된 2003년이에요. 그죠? 한남 뉴타운이라고 한남 재촉지구도 2003년에 뉴타운이라고 발표됐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고덕은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토지 투자라는 거를 했을 때 가장 인상적인 거는 2003년에 땅을 사놓고서 2016년 현재 시점에 주택으로 그걸 환가를 하든지 아니면 대체를 해놓으면 가장 이상적인 투자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단기, 중기, 장기 이제 투자를 봤을 때는 그 두 분 얘기가 접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단기 투자냐, 중기 투자냐 이렇게 나눠서 토지냐, 주택이냐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새만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중장기 계획이 아까 말씀하신 SOC나 아니면 호재나 개발함이 높은 게 단기간에 이루어진 게 전혀 없잖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선반영돼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데도 있지만 가다가 꺾어질 만한 예를 들어 2004년에 새만금 공사금지 가처분 내었을 때 다 또 떨어졌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좀 나눠서 얘기할 것 같은데 곽 대표님 뭐. 그러니까 저는 명확합니다. 예. 우리가 관성이라는 게 있는데 도시가 서울도 조그만했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한강 이북 뭐 4대문에 이랬었는데 점점 커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성도시로서 외곽 신도시, 위성도시 이런 게 개발된 그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개발할 만한 곳은 거의 개발했고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은 혁신 도시를 억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도시화의 속도가 제가 볼 때는 한 20년간은 늦춰놓지 않았나 싶어요. 혁신 도시가.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토지에 대한 뭐 신화라든가 환상 이런 걸 깨라는 거지 토지 투자 자체가 영원히 안 된다 뭐 단기적으로 안 된다 장기적으로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개발이 가능하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땅이면 투자를 해도 되는데 그걸 예전처럼 넓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좁혀서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은 수서 역세권을 개발을 한다. 판교 신도시 뭐 과천 개발한다. 뭐 또 지금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뭐 고덕 산업단지 주변에 뭐 지제역 주변이다 이러면은 다 좋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투자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수서역에 뭐 10년, 20년 전에 땅 사놨지만은 지금 개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큰 수익이 안 났잖아요. 그렇게 개발이 됐는데도 큰 수익이 안 나고 있을 정도인데 잘못 찍으면 내가 개발될 거라고 찍었는데 여기 개발이 안 돼 버리면 정말 돈만 묶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30년 전에 막 생각해오던 그런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토지를 투자를 할 거면 도심지에 안정적으로 뭐 내가 건물이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이게 폭을 좁혀서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그 저희가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전문가들 한 얘기로 그
돌을 집어서 이렇게 던져서 떨어진 데 땅을 사도 땅값이 오른다고 수도권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 집이나 토지나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제 개인의 선호도 또 개인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 이제 계획을 놓고 봤을 때 하다못해 이제 지금 핫 이슈, 수도권만 제가 놓고 봤을 때 수도권에서도 이제 한 이슈가 되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전서부터 땅을 사놨는데 그 땅이 쉽게 얘기해서 그린벨트예요. 네. 수서 역세권이 개발이 됐지만 수서 역세권이 개발된다 그래서 그 주변의 땅을 전체를 그린벨트를 해제시켜 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국 마찬가지로 하남도 마찬가지고 하남도 개발이 되고 위례 신도시가 들어오지만 위례 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여전히 그린벨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환상을 가지고 이 그린벨트는 깨진다. 그리고 이 그린벨트는 해제될 수 있으니까 내가 투자하겠다라는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개발 이슈로 가는데 지금 핫 이슈로 되고 있는 위례 신도시 안에 있는 상업지구에 있는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불화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토지 투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토지는 상당히 단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토지를 꼭 물론 토지도 일반론으로 얘기했을 때 토지는 장기 투자 대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장기 투자 대상일 경우엔 주로 이제 농지냐 임야냐 아니면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땅이냐 이제 조금 외곽에 떨어진 거를 개발 이슈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샀다가 예를 들어서 거기가 뭐 수용이 된다든지 이렇게 돼서 올라가는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농지나 임야가 아닌 준주거 지역에 있는 땅이나 주거 지역에 있는 땅이나 상업 지역에 있는 땅들은 비용 때문에라도 장기적으로 갖고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떤 플랜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잡지 않고 준주거 지역에 있는 땅이다, 상업 지역에 있는 땅이다, 평당 수천만 원씩 하는 땅을 잡아놓고 2년, 3년 예를 들어서 묵힐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시각 조정은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도시화가 지금 곽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화가 어느 정도 완성돼 있고 이제부터는 도시화가 점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거지 외연을 확장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집중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두 분의 의견이 뭐 접점 아니에요? 같은 얘기 아니에요? 또 비슷한 얘기를 지금 조금 약간 뭐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수서 역세권은 사실 저는 개발되고 나서 많이 토지가가 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또 이재문 소장님 말씀 들으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이 그렇게 오르지 않은 거다. 그럼 또 반대로 묶여있지 않던 지역 중에는 크게 오른 지역이 있는 건가요? 해제된 지역들도 있어요. 해제된 거기서는 지역, 또 그러니까 수익률이- 그린벨트가 완화돼서 해제된 지역과 그다음에 이제 역세권을 개발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와주는 도로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어떤 진입 동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수서역을 짓게 됨으로 인해서 수서 역세권이 이제 지하철도 환승하게 되고 KTX도 환승하게 되고 어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광역적인 역세권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주변은 당연히 집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많이 오른 지역도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이제 주택 올해 가격 같은 많이 경우는 올랐죠. 주택 많이 가격이 올랐죠. 많이 그리고 올랐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9조 원이 나옵니다. 그 19조 원이 이제 나오게 되면 옛말에 토지 보이는 것만큼 세상에 보인다고 토지 투자에 성공한 사람은 토지 뺏기는 사실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금 감면이라는 어떤 유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토에 의해서도 받지만 대토나 이런 걸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목돈을 받았으니까 그 목돈에 따르는 투자 수요가 주거로 갈 수도 있고 상가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올해 그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토지 보상금의 지급으로 인해서 좀 더 부동산 경기에 그 돈이 인발부가 된다 그러면 조금 과거와는 약간 틀리게 좀 가격도 상승하고 거래가 활성화에 기여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10년도부터 뭐 7년 만에 최대 보상금이 나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이나 어떤 그 사회 전반 분위기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실제로 느끼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 돈이 그게 전국적으로 찢어져 있다는 거고 예. 좀 소장님 찢어진 게 뭡니까? 나눠. 분산돼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새남자의 부동산 여행이니까 두 분이 한 마디씩 해주실 게 있어요. 요즘 그 하남시에서 그때 공문을 보냈었죠. 그 그린벨트 8자산 거기 그건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공문을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로 묶인 땅인데 도시 지역에 그 보훈병원 그 뒤쪽에 있는 산 말이에요. 이게 그린벨트 풀린다고 신문 광고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나오고 있고. 그 그린벨트는 말 그대로 개발 제한구역이잖아요. 그 토지 투자할 때 유의사항. 왜냐하면 이거는 공익의 목적도 가져야 돼요. 그린벨트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린벨트의 해제
사실 투자 이슈죠. 왜냐하면 그린벨트에 묶여 있을 때하고 그린벨트에 지정 해제를 했을 때에는 땅값이 수도권 같은 거는 뭐 서너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를 유혹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린벨트가 막연하게 해제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투자하는 거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그러니까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내가 고위험 고수익군을 즐긴다 하더라도 이 그린벨트 해제는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책의 문제를 개인이 이거를 섣불리 예단을 해서 해제가 돼. 자, 바로 옆에 쉽게 얘기해서 남양주를 예를 들면 다산 신도시도 생겼고 양정 역세권도 생겼고 이쪽에 지금동하고 이쪽으로 해갖고서 쭉 아파트들이 들었으니까 이 가운데에 묶여 있는 그린벨트는 풀릴 거 아니냐. 그래서 한때 이제 뭐 지역을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사는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다라고 해갖고서 많이 선투자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땅 지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여전히 안 풀리고 있죠. 네. 또 지금도 여전히 또 풀린다라는 얘기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이 그린벨트에 대한 투자라든지 또 이 그린벨트 지역과 자연 녹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자연 보존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땅들을 또 이렇게 기획부동산에서 많이 이렇게 쪼개지 않습니까? 쪼개서 이제 우리 칼질한다, 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갖고서 이제 사는 그런 투자들의 그런 그 유형들이 거의 비슷하게 이제 나오는 건 거의 개발이 거의 뭐 진짜 뭐 한강에 돌 던지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좀 회피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제가 이제 주택 투자와 토지 투자를 얘기하는데 토지 투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아니면 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방금 그린벨트 말씀하셨는데 그린벨트가 풀리면은 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안 풀리면은 도예요. 주택 투자는 그런 게 아니고 꾸준히 뭐 임대료가 전세가가 오른다든가 하면은 어느 정도는 눈에 보이는 투자거든요. 안정적인 투자고 굳이 안정적인 투자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불확실한 투자를 하냐. 그래서 저는 주택 투자가 좋다는 거고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사실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런 그 투자도 자세히 보면은 땅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렇죠. 그거 뭐 건물 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 또 한 가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거예요. 되면 정말 좋지만은 안 되면은 돈만 묶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렇게 불확실한 투자는 사실 젊은 나이에는 가능해요. 나이가 젊으면. 근데 젊으면 이제 자금이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좀 힘든 거는 있지만은 그래서 적어도 노후 대비용을 오늘 뭐 얘기를 한다면은 노후 대비용은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시장의 흐름상 뭐 이렇게 뭐 정부 정책의 부작용, 뭐 규제의 부작용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건 틈새를 찾아서 안정적으로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여튼 뭐 토지냐 주택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 곽창석 대표,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게 적용되는 대표 상품이 어차피 토지라고 우리들 알고 있고, 아까 제가 왜 그 그린벨트를 했냐면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도. 저도 토지 전문가인데 지금 당장 풀린다고 하는데 그걸 하라 그럽니까 말라 그럽니까? 그건 하지 말라 그래야죠. 그러니까 전 딱 한마디예요. 그거를 내 자식 손자까지 편안하게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하십시오. 왜냐하면 개발 압력이 높으면 국토의 유한성 때문에 해제가 될 확률이 높죠. 근데 확률일 뿐이죠. 내 희망사항이지. 공부에 그린벨트 해제가 찍혀서 용도지에 바뀌지 않은 거는 그거는 그린벨트일 뿐이잖아요. 개발제한구역. 그러니까 그러니까 곽창석 대표 얘기는 투자니까 특히나 요즘 그 베이비 부모 이제 은퇴가 본격적으로 11년부터 한 이후에 노후가 길어지고 하니까 안정적인, 그러니까 지속 안정성 측면에서 주택을 추천하시는 거고, 우리 이재문 소장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익률 측면에서도 아직 토지 투자를 선점할 수 있다면 뭐 효율적이다라는 걸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황금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은 이제 주택이 상당히 강하죠. 이제 토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분명하게 이제 떨어집니다. 이제 그런 거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감안을 해야죠. 감안을 해서 토지 가만히 안 된다니까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진짜 리스키한 투자를 원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귀가 자꾸 얇아지나 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로말하다 그러면 거기에선 수익이 창출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그렇죠. 투자를 하는 거는 주택을 투자하든 어디에 투자를 하든 위험성은 당연히 갖고 있는 거죠. 그 위험성을 해체하기 위해서 그 물건을 얼만큼 분석하고 입지를 다져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다져봤다 하더라도 최근에 화성의 그
도지사가 무산됐죠. 나중에 선거 공약으로 해갖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무산됐죠. 동양 최대로 짓겠다라고 몇 년 동안 변죽을 울리다가 애물까지 사업 자체가 맺었다가. 폐기가 됐지 예, 예,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제 그 사업 자체가 폐기가 됐다라면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그 주변에 지금 뭐 투자를 하고 뭐를 한 분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업이 원위치 됐는데.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있고 결국에 개인이 거기에서 어떠한 뭐를 상가나 뭐를 하기 위해서 토지에 소량의 토지를 투자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회수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수도권에도 그런 게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어떤 정책이 발표됐다 해서 무조건 달려갈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객관적 검토는 충분히 하고 들어가도 위험하다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 이제 끝이 없는 좀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기간도 기간이고 또 지역도 지역이고 여러 가지 요건들과 함께 좀 따져볼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 가지고 또 우리 새남자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오프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시간 곽창석 대표님께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이제 새 남자의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세 사람이 또 세미나를 합니다. 그 매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주제는 뭐 대통령 탄핵이 됐으니까 탄핵 정국 이후에 부동산에 미칠 영향 또 시장 흐름 이런 걸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